자, 페이지 64페이지. 다시 나가야 되잖아. 나의 실수로. 유찬이가 실수를 지적을 해줬네. 하린아, 갑자기 맥이 빠졌어? 자, 오늘 나갈 내용이 뭐냐? 64페이지. 원소의 주기성. 이 앞전에 나갔던 내용이 뭔지는 다시 한번 복기를 좀 시킬게요. 잠깐. 1분이면 복기가 될 것 같아. 지난 시간에 이 앞에 나갔던 수업 내용은 적어졌어요. 별의 탄생과 진화. 그래서 거기서 핵심 내용은 뭐였니?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빅뱅 이후에 만들어졌지. 물론 우주가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최초의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 이 두 가지만 만들고 손 놓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수소, 헬륨 말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이런 애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니?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어. 그치? 그래서 별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을 만들고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 산소 이런 걸 만들고 더 큰 별들은 중심부에서 규소, 마그네슘 이런 거 쭉 만들어 가다가 최종적으로 뭐까지 만들어냈대? 철까지 만들어냈대.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까지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별들은 나중에 수명을 다해서 초신성 폭발을 빵 하지.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이제 뭘 만든대? 철보다 무거운 원소라고 하는 구리, 은, 금, 우라늄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그런 것들이 우주 공간에 흩뿌려졌다가 다시 그게 재료가 돼서 별이 됐다가 또 폭발했다가 별이 됐다가 폭발했다가 그런 과정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라는 얘기고, 그러한 초신성 폭발의 잔해물로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이 되고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그 일부가 지구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구에는 금, 구리, 은과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 규소, 탄소와 같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원소들도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있는 원소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가 약 몇 가지 돼? 한 120가지 정도가 지구에서 발견된 거야. 우주에 어떤 더 많은 원소가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구에서 발견된 원소가 약 120여 가지가 발견됐는데, 걔네들한테 그 성질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주기성이 있대. 주기성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주기성. 레아나, 뭔 뜻이야? 주기성. 주기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니? 내가 국어 선생님이 아는데 우리 단어들 하나하나를 그래도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주기성의 뜻이 뭐야? 규칙성. 반복되는 어떤 성질. 120가지의 원소들이 다 제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패턴이 있더라 이 얘기야. 근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이 있더라 이 얘기지. 그걸 주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원소라는 단어의 뜻부터 정리. 원소가 뭐예요? 기본 성분이란 뜻이에요. 기본 성분. 원자와 원소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 입자. 이 알갱이를 원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자 돌림들 있잖아. 원자, 분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자로 끝나는 애들의 공통적인 뜻은 뭐예요? 알갱이라는 뜻이야. 입자. 하나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원자야. 알겠어요? 그러면 원소는 뭐냐? 그러한 가장 작은 알갱이들,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들이 종류가 다르다라는 얘기지. 그 알갱이의 종류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소와 원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비유를 해서 한 번 더 비유를 하면, 과일 가게에 갔어.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팔아. 사과, 배, 복숭아를 판다고 치자. 사과, 배, 복숭아. 근데 사과 100개, 복숭아 50개, 배 50개 이렇게 판다고 쳐요. 그러면 그 과일 가게에서 파는 과일의 총 개수는 몇 개야? 100개, 50개, 50개니까 200개지. 그 한 개 한 개를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과일 가게는 원자가 200개가 있어요. 근데 200개의 과일들을 파는데 종류로 구분했더니만 몇 종류만 있더라 이 얘기야. 세 종류. 사과, 배, 복숭아 세 종류. 그 종류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종류. 알겠어요? 그래서 원소와 원자가 이런 차이가 있다. 알겠죠? 그러한 원소들, 배우려고 하는 게 원소들인데 가장 작은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 성분 이렇게도 얘기를 하자. 원자의 종류. 얘를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 원자의 종류. 기본 성분, 원자의 종류.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때 이 원소라고 하는 거 지구상에 발견되는 원소가 120가지가 되잖아. 우리가 근데 중학교 때 나하고 수업을 한 학생들은 몇 번까지는 외우고 있니? 원소. 한 20번까지는 외우고 있지. 120개 중에서 한 20개 외우면 6분의 1을 외우고 있네. 엄청 많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학교 시험 볼 때까지. 알겠니? 그러면서 가장 가벼운 원소가 뭐였어? 수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헬륨. 그지? 그러면 이 원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종류가 수소, 헬륨, 뭐가 있어 또? 뭐 리튬도 있고 뭐 철도 있고 CU는 뭔지 알지? 구리도 있고 이건 20번을 넘어서는 애지. 그 다음에 뭐 ZN 얘 뭔지 아니? 아연. 그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등 원소가 있는데 수소헬륨 여기 쓰는 수소헬륨 그리고 리튬, 철, 구리, 아연을 구분할 수가 있어. 그치? 수소헬륨은 어떤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비금속 원소. 오. 여기 뒤에 리튬, 철, 구리, 아연 얘네들을 뭐라 그래? 금속 원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거예요. 원소들을 일단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그 원소들의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복되는 성질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소에는. 자, 1번부터 20번까지 암기하고 있는 걸 일단 쭉 써보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잘 암기한 사람들은 이미 다 썼을 거고요. 그죠? 같이 써봅시다.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1번이 수소, 그 다음에 2번이 헬륨 저 뒤에 있고요. 좀 이따 쓸 거고요.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위에 헬륨을 배치하면 깔끔하고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CL 뭐예요? 염소, 아르곤, 그 다음이 칼륨, 칼슘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쓴 기호들이 원소 기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소 기호는 쓸 때 규칙이 있지. 첫 글자는 뭘로 쓴다? 대문자, 알파벳의 대문자로 쓴다. 두 번째 글자가 있다면 소문자로 나타낸다. 약속이에요. 그죠? 야, 근데 중학교 때 그것도 배우지 않았냐? 원소 기호를 알파벳 이렇게 나타내자라고 했던 사람 배우지 않았어? 그럼 처음부터 원소 기호가 다 알파벳으로 나타낸 건 아니잖아. 사람마다 다 달랐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림, 어떤 사람은 기호, 어떤 사람은 도형 이런 것들로 나타냈단 말이야. 근데 야 그러다 보니까 네가 쓰는 원소 기호하고 내가 쓰는 원소 기호가 같은 원소인데 다르게 표기하고 있네. 야 좀 이렇게 좀 모으자. 공통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공통적으로 원소 기호를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베르셀리우스.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야. 베르셀리우스.
의해서 원소 기호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쓰자라고 제안을 했고 현재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이때 원소 기호가 이제 그런데 자 이렇게 표로 만든 지금 이 표를 우리는 무슨 표라고 얘기를 해? 원소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표로 만든 걸 원소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원소들을 크게 큰 성질로 구분을 해서 비금속과 금속 원소로 구분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쓴 원소 중에서 우리가 비금속은 누구고 금속은 누구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여기서 금속이 누구야? 금속을 박스를 한번 쳐볼까요? 얘네들이 금속이다. 1번부터 20번 중에서는 얘네들이 금속, 원소. 그리고 박스 치지 않은 나머지가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 나머지가 비금속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열심히 암기하고 1번부터 20번만 주구장창 보더니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금속 원소 종류가 많아? 비금속 종류가 많아? 비금속이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근데 120여 가지 중에서 금속과 비금속 중에서 누가 많아? 금속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밑에는 다 금속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체 120여 가지의 원소들 중에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했을 때 금속의 가지수가 훨씬 더 많다. 알겠니? 그러면 금속, 비금속 말은 했는데 금속과 비금속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여기다가 좀 쓰자. 금속과 비금속의 기본적인 차이점. 일단 금속, 비금속 차이. 광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유무로 금속과 비금속을 나눌 수가 있어. 반짝반짝 빛나냐? 빛나는 게 뭐야? 금속. 빛나지 않는 게 비금속. 광택이 있고 광택이 없다. 금속 비금속의 차이. 이해되셨죠? 두 번째, 전기가 통하니 안 통하니. 전기 전도성. 그 자체로 전기가 통하냐? 그러면 뭐야? 금속.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한다. 얘 전기 통하고 얘는 안 통한다. 알겠죠? 그러면 가로 열고 금속이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굳이 쓰자면 금속에는 뭐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전자가 아니라 전자는 모든 원소들은 다 전자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모든 원소다라고 하는 거 모든 원자는 어쨌든 전자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금속이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그냥 전자가 아니라 자유전자. 전자 중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금속의 특징.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힘을 가했을 때 부러지느냐 또는 부셔지느냐 뽀개지느냐 이러면 뭐야? 비금속. 금속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면 뽀개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뭐해? 구부러지고 펴져. 그리고 실처럼 얇게 뭐 할 수 있어? 뽑아낼 수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그 성질을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전성, 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어요? 전성, 연성. 연성이 실처럼 뽑혀지는 걸 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성은 이게 펴지는 걸 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 가면은 얘 하나 알루미늄 호일 있지.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이 금속이잖아. 그리고 종이처럼 이렇게 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들은 알루미늄 호일처럼 얇게 필 수 있다는 얘기야. 종이처럼. 그거를 무슨 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할 때
구리선을 쓴단 말이야. 구리선 얇은 실처럼 돼 있지. 여기 보게 되면 에나멜선, 이것도 구리선이지. 얇은 실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금속이 무슨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처럼 만들 수가 있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금속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성과 연성이 있다. 비금속은 전성, 연성 이런 게 없다.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은 상온에서 주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상온에서의 상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상온에서의 상태. 금속은 주로 상온에서 뭔 상태로 존재를 해요? 철, 구리, 금, 은 다 뭘로 존재를 해? 고체로 존재를 하지. 상온에서. 그지? 고체로 대부분 존재를 한다. 모든 게 다 고체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외도 있죠. 수는 뭔 상태로 존재를 하냐? 액체로 존재를 하지. 근데 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주로 고체로 존재를 하고 비금속은 상온에서 주로 무슨 상태로 존재를 해요? 고체나 주로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물론 주로라 그랬어. 대부분 액체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알겠죠? 이런 게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점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금속 대충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금속이구나. 알겠죠? 지금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이 금속이에요. 20번 중에서는 나머지는 비금속이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를 이미 써버렸는데 원소 주기율표는 주기성을 가지고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단 말이야. 처음부터 사람들이 원소 주기율표를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야.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원소가 처음부터 전체가 다 발견된 거 아니잖아. 하나씩 발견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원소의 성질을 분석을 하면서 얘는 이런 전기가 통하네, 광택이 있네, 너는 그러면 금속. 전기가 안 통하네, 광택이 없네, 너는 비금속.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세부적인 성질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정리한 게 주기율표야. 알겠지? 그리고 주기율표에 원소 번호가 붙지. 원자 번호. 가장 가벼운 놈이 누구야? 수소고 원자 번호 몇 번? 1번. 그지? 헬륨은 2번.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이때 자, 일단 원자 번호, 이 번호 그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죠. 수소는 1번, 헬륨은 2번, 리튬은 3번, 베릴륨은 4번. 이 번호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번호가 뭘 의미하는데? 그치. 원자 번호는 번호 자체가 원자 한 개에 들어있는 뭐의 수예요?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의 수가 원자 번호다. 양성자 수. 알겠죠? 자, 이게 원자 번호고요. 통상적으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원자 내의 질량이 뭐해? 작지.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와 원자 하나의 질량은 일반적으로 비례합니다. 비례라는 표시 기호예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하나의 질량도 커진다. 얘 하나 졸지 말고 눈 뜨고 아주 그냥 벽에 기대가지고 오늘도 예안이한테 내가 몇 번을 예안이 이름을 부르는지 한번 세볼까? 벌써 한 3번 부른 것 같아, 예안아. 자,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와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비례한다. 원자 번호가 작으면 가벼운 원자, 원자 번호가 크면 원자 하나가 무거운 원자. 알겠죠? 그러면서 원자라고 불리어질 때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돼? 중성 상태여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 상태를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 얘기는 뭐냐? 원자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그 내의 입자. 배웠잖아, 그지?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일단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핵 속에는 다시 뭘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 안에 있는 더 구성하고 있는 입자, 더 작은 입자라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원자를 이루고 있는데 이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라 그랬잖아.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래. 논리적으로. 그러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성이란 뜻이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란 말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양성자의 플러스 전기와 전자의 마이너스 전기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지만 원자라고 불려진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원자 상태일 때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뭐 하다는 얘기야. 같은 상태일 때를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또는 뺏어와가지고 자기 걸로 전자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전자가 빠져나가 한두 개가 나간다고 쳐. 그러면 전기적 중성 상태가 무너지게 되겠지? 그때는 원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때는 뭐라 그래? 이온. 전자가 나갔을 때는 양이온이 됐다. 반대로 원래 전기적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뺏어왔어. 전자가 더 많아졌어.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뭐가 됐다? 이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아까 원소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했잖아. 금속과 비금속으로.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자. 금속의 성질, 특징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 금속은요, 원자 상태로 존재하다가 전자를 버리는 경향이 커. 그래서 금속은 어떤 이온이 될 경향이 크다? 양이온이 될 경향이 크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원소 주기율표 보게 되면 리튬, 나중에 원자가 리튬이 이온이 됐다. 무슨 이온이 됐다라고 예상하면 돼? 양이온이 되는 거야. 전자 몇 개를 버려서 하나를 버려서 원 플러스가 돼. 나트륨도 전자 하나 버려. 원 플러스. 그러니까 금속은 여기 금속 원소의 특징은 뭐예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크다. 그게 금속의 또 다른 특징이야.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크다. 그게 금속의 특징이고 거기에 비해서 비금속은 이거에 반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비금속은요 오히려 전자를 뭐해서 얻어서 그지? 뺏어와서 먼 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크다. 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크다. 야, 너는 일어서 수업 들어. 서서 수업 들어. 제일 뒤에 가서. 아니야? 너 지금 내가 몇 번째 부른 줄 알지? 고스란히 다 찍히고 있어. 알고 있어? 나중에 이 동영상 봐야지. 딱 보는데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넌 쏜다고. 자, 금속과 비금속의 또 다른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냐? 이 원소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 그리고 이 주기율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지금 정리한 이 원자의 성질, 금속의 대부분의 성질, 비금속의 이런 대부분의 성질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각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밝혀져 가지고 지금 정리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원소 주기율표도 만들어질 거고. 그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원소 주기율표 누가 만들었어? 현재 보는 이 원소 주기율표 누가 이렇게 만들었니? 모질리. 외워. 일단은.
현재의 원소 주기율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 누가 만들었다?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만들었어. 뭐에 따라서 만들었어? 원자 번호에 따라서 배열을 한 거야. 모즐리의 원소 주기율표는 뭔 순서로 배열했다? 원자 번호 순으로 원소 주기율표를 배열했다. 그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 이전에 원소 주기율표가 있었겠지? 그 이전에는 누가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느냐? 최초로 원소 주기율표를 정리한 사람이 있어. 멘델레예프. 책에 나와 있어요. 64페이지에 하단에 확대경 원소의 규칙성을 찾으려는 과학자들의 노력. 그래서 베베라이너, 뮬렌즈, 멘델레예프, 모즐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단 크게 두 사람은 알아두자. 처음으로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 근데 멘델레예프는 이 앞전에 만든 사람이 멘델레예프인데 최초의 주기율표 작성을 했는데 이때는 멘델레예프가 뭔 순서로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냐면 원자 하나하나의 무게, 정확하게는 질량, 더 정확하게는 원자 하나의 질량으로 원자량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다. 얘가 만든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어. 원자량이 뭐라고? 원자 하나의 질량. 식에서 가벼운 놈부터 배열해서 점점 무거운 놈 순서로 배열해 나간 걸 멘델레예프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현재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알아두자.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고요. 멘델레예프가 배열할 때는 무게순으로 배열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무게순이 아니라 뭔 순서로 배열했다? 번호 순서로 배열했다. 그 번호가 뭘 의미한다?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현재의 원소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표로 정리했는데 세로는 세로대로 맞춰서 정리를 하고요. 그지? 가로는 가로줄로 맞춰서 정리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가로줄을 뭐라 그럴까? 얘를 주기라고 얘기를 한다. 가로줄을. 그래서 첫 번째 가로줄, 수소 헬륨이 놓여져 있는 이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고. 두 번째 가로줄을 몇 주기 원소 그러면? 2주기 원소. 세 번째 가로줄을 3주기 원소. 네 번째 가로줄을 4주기 원소. 이런 식으로 나가.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니? 원소 주기율표 전체 65페이지에 나와 있죠. 120까지 다 하면 120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총 몇 주기까지 있니? 7주기까지 있다. 원소 주기율표, 현재의 원소 주기율표는 몇 주기까지 있다? 7주기까지 존재를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로줄을 뭐라 그런다? 족이라고 얘기를 한다. 세로줄을 족. 그러면 첫 번째 세로줄을 1족 원소. 그치? 두 번째 세로줄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을 2족 원소. 아시겠죠? 붕소, 알루미늄 얘네들 몇 족 원소? 13족 원소. 3족 어디 갔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원소 주기율표, 원래 원소 주기율표 보게 되면 떨어져 있어. 비어 있다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20번까지는 3족서부터 12족까지는 없다 이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붙여서 그냥 외우고 있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붕소 알루미늄 몇 족 원소다? 13족. 그 다음에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있다. 족으로는. 알겠죠?
자, 그래서 암기 일단 암기. 현재의 원소 주기율표는 몇 주기 몇 족 원소 주기율표로 구성되어 있다? 7주기 18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원소 주기율표는 7주기, 주기로는 7주기, 족으로는 18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7주기 18족. 여기까지는 그냥 암기 내용이지. 그지? 그러면 주기는 왜 주기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족은 족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일단 정리해야 되겠지. 그러면 주기의 의미, 가로줄 주기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지만 주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 원자들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그지? 그런데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서 원자에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입자는 누구야? 전자란 말이야, 전자. 아시겠죠? 그러면 원자 하나에서 양성자나 중성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개가 변한다면, 양성자의 개수가 변한다면 그거는 핵반응이야, 핵반응. 별 내부에서 일어난 핵반응일 때 양성자의 개수가 바뀔 수 있어. 아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다 무슨 반응이야? 핵반응이 아니라 화학반응이야. 화학반응은 뭐냐? 전자를 주고 또는 뺏어 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전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있잖아. 원자일 때는 양성자의 개수와 누구의 수가 같다고? 전자의 개수가 같다 그랬어. 그래서 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원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배치를 한단 말이야. 상상으로, 모형으로. 알겠죠? 그러면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어. 그치? 전자가 도는 궤도를 가장 안쪽 궤도를 1번 궤도, 그 바깥쪽 궤 전자가 또 돌 수도 있겠지. 2번 궤도, 그 더 바깥쪽에 전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3번 궤도. 그래서 전자가 도는 궤도를 번호를 매겨. 이때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알아냈더니만 첫 번째 궤도에 존재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래? 2개래. 그러면 2개 채우면 전자를 두 번째 궤도에다가 배치를 해놔야 돼. 그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내용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기는 뭘 의미하느냐? 수소, 원자번호 1번, 전자 몇 개야? 하나. 그러면 얘 전자, 가지고 있는 전자를 배치하면 몇 번째 궤도만 사용해? 첫 번째 궤도에만 사용하면 되겠지. 왜냐면 첫 번째 궤도에 전자 몇 개까지 배치할 수 있다고? 2개. 그럼 얘 1개 있으니까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된단 말이야. 헬륨, 원자번호 2번, 전자 2개.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 아직 다 쓸 수 있지? 2개. 리튬, 원자번호 3번,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어? 3개.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 2개 배치했어. 하나 더 배치해야 되는데 얘는 첫 번째 궤도에 배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전자 궤도를 몇 번째까지 써야 돼? 두 번째 궤도까지 써야 되겠지? 사용하는 궤도 자체가 두 번째 궤도까지 늘어났잖아? 그게 주기야. 그래서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전자 가지고 있는 껍질의 수가 주기야. 1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 몇 개만 가질 수 있다. 하나만 갖는다. 아시겠어요? 2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 몇 개를 갖는다. 2개. 3주기 원소들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서부터 아르곤까지 전자를 배치하면 몇 번째 껍질까지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 껍질까지 사용해야 된다가 3주기야. 4주기는 네 번째 껍질을 사용한다. 5주기는 다섯 번째 껍질이 있다. 6주기는 여섯 번째 껍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머릿속에 막 상상을 한다면,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1주기 원소의 원자들이 커, 3주기 원소의 원자들이 커. 원자 하나가. 누가 커? 3주기가 크겠지. 왜? 얘는 껍질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 3개, 1개, 2개, 3개. 야, 이만해. 근데 1주기는 1개, 요만해. 그러니까 주기가 커지면
느낌상 직관으로 원자 하나의 크기가 뭐해진다?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족은 뭘 의미하느냐? 1족, 2족, 13족. 족은 뭐냐? 전자 배치를 하다 보면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배치가 됐는지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1족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배치가 된 전자가 몇 개란 얘기야? 한 개인 애들이야. 뭔 말이냐면 한번 예를 들어보자. 나트륨이 원자 번호 몇 번이니? 예하나. 나트륨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1번. 11번이에요. 네, 11번. 알겠죠? 그러면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총 11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양성자가 11개란 뜻이에요. 그러면 전자도 11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모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다는 뜻이에요. 나트륨 원자 핵이 있어. 얘가 핵이라고 치자. 여기에 양성자가 몇 개 있었는 얘기야. 11개의 양성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전자를 11개를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궤도 일단 그리고 여기에 전자 몇 개를 그릴 수 있다고? 2개. 두 번째 궤도에 몇 개 그릴 수 있어? 8개. 두 번째 궤도부터는 8개씩 배치해 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 2개 전자 그렸고 두 번째 궤도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그렸다고 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 그렸어? 총 전자 10개 그렸지. 하나 더 그려야 되잖아. 11개니까. 그러면 세 번째 궤도까지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3주기 원소예요. 세 번째 궤도까지 써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궤도에 전자 몇 개를 그려줘야 돼? 하나를 띡 그려주면 얘 11개의 전자가 끝나게 됐단 말이야. 그래 놓고 봤더니만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중에서 나트륨의 가장 바깥쪽 궤도는 당연히 몇 번째 궤도야? 세 번째 궤도고 이 궤도에 존재하는 요 전자를 명칭해서 뭐라 그래? 최외곽 전자라고 명명을 하는 거야. 가장 바깥쪽, 최외곽,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그걸 최외곽 전자. 그런데 나트륨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다? 하나다. 그래서 1족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2족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겠니? 2개. 13족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겠어?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최외곽 전자가 7개. 18족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2개 또는 8개. 헬륨은 18족이잖아. 최외곽 전자 몇 개야? 2개지. 네온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겠니? 8개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최외곽 전자가 왜 중요해서 그걸로 족을 나눴느냐? 최외곽 전자가 왜 중요하냐?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이 원자가 다른 놈하고 주변 원자들하고 화학 반응을 할 때 전자를 주거나 또는 뭐 한다 그랬어? 뺏어 옴으로써 화학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을 막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뺏기거나 뺏어 오거나. 그런데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가 뺏기거나 뺏어 오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화학 반응할 때 주로 이용되는 전자는 어디에 있는 전자라는 뜻이야?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가 아니라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뺏기거나 아니면 뺏어오면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얘가 화학 반응에 이용되는 전자이기 때문에. 알겠니? 화학 반응에 이용되는 전자. 그래서 최외곽 전자 들어봐. 최외곽 전자이면서 화학 반응에 이용되는 전자라는 개념을 다 합쳐서 사용되는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는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라는 뜻이고, 최외곽 전자이면서 화학 반응에 이용되는 전자 이 개념까지 다 포함해서 지칭하는 명칭의 이름이 있다. 이건 무슨 전자라 그래? 이거를 원자가 전자라고 명명한다. 원자가. 가란 얘기는 가장자리, 바깥쪽.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하고 원자가 전자는 의미가
거의 같아. 거의 같은데 아주 미세하게 틀려. 누구 때문에 틀리냐? 18쪽 때문에 틀려. 18쪽. 봐봐봐. 1쪽서부터 17쪽은요. 여기까지는 최외각 전자라는 말하고 원자가 전자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야. 17쪽까지는. 그러니까 17쪽까지는 최외각 전자 몇 개니? 7개요. 원자가 전자 몇 개니? 7개요. 이렇게 나온다고. 13쪽 애들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3개.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3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18쪽은 봐. 아까 얘기했잖아. 헬륨, 네온, 아르곤의 최외각 전자는 몇 개야? 헬륨은 2개. 네온은 몇 개? 8개. 아르곤도 8개. 최외각 전자를 물어보면 이렇게 8개 나와. 그런데 18쪽에 헬륨, 네온, 아르곤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니? 그러면 몇 개가 돼야 돼? 0개야. 왜냐면 18쪽 애들은 최외각에 있는 전자가 화학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18쪽 애들은 전자를 뺏기거나 뺏어 오질 않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8쪽 애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물어보면 18쪽 애들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다? 0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외각 전자나 원자가 전자나 의미는 비슷합니다. 조금 미미한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좀 뒤에 얘기를 먼저 했네. 68페이지에 원자의 전자 배치 얘기를 했어요. 먼저 68페이지 내용을 먼저 언급이 된 거지. 자, 첫 번째 교대에 전자 최대 몇 개 들어간다고요? 1번 껍질에 2개. 그 다음부터는 몇 개씩 들어간다? 8개. 8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 한테 하는 얘기고요. 그냥 저렇게 일단 알아도 2888로 나간다. 더 이상 더 깊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8개의 전자가 만약에 다 채워져 있다. 8개의 전자가 채워졌다. 라는 걸 뭐가 만족했다라고 우리가 앞으로 명명할 거냐면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됐다라고 설명할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옥텟이라고 하는 게 뭐의 어원이냐면 숫자 8의 어원이에요. 알겠니? 숫자 8을 옥텟, 옥타브. 아주 그냥 뭐라고? 이런 수업 듣는 게 가장 최고야. 체력적으로 한계라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은 그거잖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줄게요. 근데 나는 자고는 싶어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는 얘기는 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졌을 때 8개를 채워졌을 때를 옥텟 규칙 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현재 원소 주기율표에서 전자를 뺏기거나 뺏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 그 자체 상태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 원소들은 몇 쪽 원소야? 18. 일단 18쪽 원소야. 물론 누구는 예외야. 옥텟 규칙 만족이라는 단어에서 누구는 예외야? 헬륨은 예외야. 헬륨은 첫 번째 껍질만 사용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야? 2개가 있잖아. 이거는 8이 아니잖아. 숫자 8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라고 그러면 헬륨에 대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요. 그러면 틀려요. 옥텟 규칙은 8개가 채워졌을 때를 옥텟 규칙 만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헬륨 빼고 18쪽 원소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다 뭐야? 옥텟 규칙을 만족한 애들이야. 그럼 옥텟 규칙을 왜 강조하냐? 8개가 채워지면 그 원자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전자를 뺏거나 뺏어오질 않는데.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라든가 뺏어 오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최외각 전자를 몇 개를 채우기 위해서?
8개를 채우기 위해서 버리거나 뺏어 오게 되는 그런 화학 반응을 하게 된다는 뜻이야. 근데 18쪽 애들은 그 원자 자체가 이미 편안한 상태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18쪽 애들은 화학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68페이지 내용을 먼저 나갔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주기와 조기, 뭘 의미하는지는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원소 주기율표에서 주기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